최근에 이제 10일, 11일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연달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미국 정찰기가 북한 인근 수역에서 정찰 행위를 8차례 정도 했고 이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경제 수역이라는 표현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이 두 표현에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자체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거는 태영호가 이건 같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면서 이제 민족 분단을 이렇게 획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글을 썼던데 네. 저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게 북한을 적대시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이제 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불렀다는 데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발끈하는 게 굉장히 우스꽝스럽다. 누가 보면 민족적 정체성이 있으신 줄 알겠어요, 태영호가. 누가 보면 굉장히 통일을 막 원하시는 분인 걸로 착각하겠어요. 네, 지금 통일부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 전제가 되는 마당에 그냥 약간 내로남불의 제 전형인 거죠. 북한이 대한민국 국호를 불렀더니 너무 서운한가? 아니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막 그런 서운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건 그 의도는 언론에서 분석한 게 일리가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어쨌건 남북 관계를 지금 민족 대 민족의 관계로 보지 않고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뭐 비슷한 담화가 있었을 때 외무성 담화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현장은 직책이 기억이 안 나네요. 현대 현장은이 네, 이제 반북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니까 외무성에서 거절하는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그거 자체도 민족 문제를 관할하는 북한의 기구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관계를 관할하는 데서 이런 거를 냈다라는 거랑 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되게 재밌는 분석을 봤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정전협정을 지금 미국, 북한, 중국이 맺었죠? 네네.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남측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조선과 미국, 중국이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분단국이고 나라 독립된 개체 나라로 인정한다. 그러면은 정전협정이 굉장히 애매해지죠. 네. 북에서는 계속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좀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남쪽을 네. 전쟁의 대상으로 확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표현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던데.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쨌건 미국과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 남쪽이 왜 나서냐 이런 식의 그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지금 이 대치 국면이라든지 전쟁 국면을 기본은 미국과의 전선으로 보고 있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고요. 남쪽 정부를 민족적 관점에서 같이 잘 나아갈 대상으로 보느냐가 문재인 정권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그런 데서 어쨌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 포털에서 이 대한민국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국민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어서 그런 통일을 지향했던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남처럼 돼버렸을까 하는 감정과 실제 그만큼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구나,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구나, 이런 걸 동시에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수역이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이 담화가 일단 왜 나왔는지 요거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선담사에서 그 방송했을 때 막 미국의 정찰 자산이 계속해서 동해서해를 뜨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밝혀지진 않았었지만 그 이후에도 미국의 정찰기가 계속 전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북한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10일 날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이 먼저 담화를 발표해서 이 정찰기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동참모본부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발끈을 한 거예요. 10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서 대한민국의 합참이 미 국방성이나 미 인태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처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경고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디를
침범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고 있어요. 11일에 연속해서 담화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 이런 걸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정찰기를 띄웠지만 네. 안 넘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미국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었으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영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권 행사의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과민한 반응이다. 이 입장이 하나 있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찰기를 들이미는 것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놓고 명확히 아니다. 아니면 우리도 강도 높게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띄우긴 했는데 넘어간 건 아니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석 중에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과 그리고 영공, 네. 방공 식별구역 막 이런 단어들이 막 오고 있거든요. 네. 이해를 해설해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네. 있어요? 저는 해설 못할 것 같아요. 영공은 더 뭐라고 되죠? 물리적인 거리가 더 좁은 거리이지 않습니까? 저 영공은 이제 그 내 영토죠, 영토. 네, 영토이고 흔히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면 영공보다는 좀 더 거리감이 네, 있는. 이만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해당 국가가 어느 정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여기가 배타적 경제 배타적 수역. 경제 수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방공 식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 방어막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설정할지는 각 국가가 알아서 결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무인기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네. 방공 식별 구역을 넘어왔다 이런 표현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영공 방공 식별 구역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게 영공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괄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기본 영공은 방공을 식별해야 되니까 그것보다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그러면 영공보다 네, 그렇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방공 식별 구역이 좀 차이는 있고 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소속이 되어 있는 거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네, 그래서 방공 범위 식별 안에. 구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왜냐면 영공을 딱 했을 때는 군사적 움직임을 기민하게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식별 구역을 두어야 방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발표된 담화를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해하는 것을 주권이 행사되는 구역을 침해한다고 계속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신들의 방공 식별 구역으로 사실상 선언을 한 것이죠. 네. 이걸 넘어오는 순간 어쨌건 우리는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 근데 일방적으로는 거기서 부분적인 주권 행사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크게 그렇죠. 위협을 하거나 뭐 견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공격을 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애매한,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북의 입장은 앞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 안까지 들어오면은 우리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네.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히 애매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일단 경제 수역을 넘어갔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아까 이제 7.27 정전협정 관련한 얘기도 나왔는데 정전이지 않습니까?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전협정의 파기를 선언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정찰기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오는 것에 상당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에서 주장하는 명분은 또 이거예요. 이 정찰 자산이 240해리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의 경제 수역은 200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해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40해리를 침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영공 안까지 네. 그 정찰을 하는 거고 그게 주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 뭐 정찰기가 어디까지 진입해 있는가 그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로부터 어디까지 정찰을 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명분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공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당황스러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병식 때문에 애가 탔어요. 네. 7월 27일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막 너무 불안하니까 2일에 왼쪽으로도 뛰어보고 오른쪽으로도 뛰어보고 주일 미군 것도 뛰어보고 주한 미군 것도 뛰어보고 막 이것저것 동원해서 막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응이 나올지는 몰랐던 거죠. 그쵸.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미국은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북에서 사실 사사건건 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영공 인근을 자기의 어떤 정찰 노름 마당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절대 한치의 주권 침해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앞으로 정찰기 띄울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일, 11일 연속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탄도미사일이 네,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네, 화성형 18호. 미사일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화성형 18호가 이제 4월 13일 첫 시험 발사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실험에 발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네. 성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4월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이 반북 핵 대결 강령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자 핵동맹의 모체가 될 한미 핵 협의 그룹을 가동해서 이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미시간호라고 핵 추진 잠수함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핵 전략 폭격기가 출몰하는 거, 정찰기가 주권 영역을 침범한 거, 그다음에 40년 만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투입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한반도의 이 안보 형세가 냉전 시대를 초월해서 핵 위기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중대 결심에 따라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발사가 압도적인 대응 의지와 물리적 힘의 실체를 시위하고 군사적 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행동적 경고를 하는 거다. 이게 그냥 무기 체계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발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한미의 이런 핵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하고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성능이 미국 본토를 넘어가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미사일이 최대 고도 6,648km, 수평거리도 한 11,000km가 됐고요. 비행시간이 1시간 14분 51초를 비행해서 목표를 명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포 18형의 성능이 이전에 공개됐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만족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사 계획대로 차근차근 그 무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북한. 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연합뉴스 기사였는데요. 이 고체 연료 ICBM이지 않습니까? 고체 연료 ICBM이 갖는 장점이 있잖아요. 왜 굳이 액체 연료 ICBM이 있는데 고체 연료를 새로 개발해서 새로 실험을 할까? 이동이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테리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가지고 딱 세워서 발사를 하면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선제 타격이 어려워지죠. 근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료를 주입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나 석유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기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실제 성능적으로도 미 전역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라든지 이런 게 보장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실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미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싶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폴란드 가가지고 리투아니아 가가지고 네.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북한은 미국이랑 전쟁 중인데 유럽을 왜 때릴 수 있냐고 왜 자기가 가서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이런 게 거 언급을 그리고 하는데. 천안함 모자를 자꾸 쓰고 다녀요. 리투아니아 여기 가서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 진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 천안함 모자 도대체 어디서 나가지고 5만 대 다니면서 이제 쓰고 다닐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가가지고 야 북한이 너네도 칠 수 있어. 북한은 유럽이랑 전쟁한 어떤 가능성이나 일말에
여지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적은 누가 봐도 미국이에요. 한 70년 동안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렇죠.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철전지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그 표현만 했는데 네. 윤석열이 그 유럽의 어떤 자기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식해서 뭐 그냥 협박범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림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나토와 이 인테베 그 태평양 국가들 주요 국가들이 연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안보 동맹을 동북아와 대서양에 꾸리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그 나토 회의에 가서 하기도 했어요. 한국, 일본과 인태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태평양과 대서양의 결합을 심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나토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계속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윤석열이 북핵의 위험성을 설파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 군사안보 동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미국의 이런 전략적 정책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 모자를 좀 뺏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모자는 정말 누가 좀 뺏어주세요. 천안함에 대한 모욕 같아요. 윤석열이 쓰고 다니면. 네, 지금 실제로 벌써 정말 추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그 모자를 왜 자꾸 쓰고 다니냐. 네. 그리고 한반도를 왜 계속 전쟁 위기의 국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냐.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더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야 되냐. 이런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프랑스 좀 이 나토 회의에서 뭐 굉장히 몇몇 재미난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미국이 아까 말했던 그 일본에 설치하려고 하는 나토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프랑스가 나서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으로 나토 조약의 조문에 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확대하려고 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요. 일본도 이 연락사무소 설치에 별로 집착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일본은 집착하는 것 같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도 어쨌건 미국의 구상을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어그러뜨리는 네. 좀 그런 데서 미국이 체면을 상하는 이런 모양새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막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네. 유럽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가입을 시키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더라? 하여튼 우크라이나의 적극 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왜 시작하게 됐냐면 나토에 가입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서 재미난 건데 영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게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좀 고마워해라. 영국 국방장관이 좀 화가 났나 봐요. 이 사람이 엄청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호전 세력인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고마워해라. 우리는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무기 목록을 보내주면 그걸 보내주는 아마존이 아니다. 쇼핑몰이 네,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꼴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근데 젤렌스키의 반응이 더 웃겨요. 우리는 늘 감사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더 감사하라는 거야?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가 다 깨졌어요 지금. 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어쨌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그 동맹의 움직임 방향은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좀 기분이 나쁘네,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조건부로 수용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언젠가 초청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젤렌스키가 구체적인 시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거의 폭주하듯이 네. 분노를 했고요. 지금 진짜 불안해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실제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가, 가입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데서 어떤 판단일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젤렌스키를 길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가면서 나토 가입 좀 시켜줄까? 안 돼. 시켜줄까? 안 돼. 이러면서 좀 젤렌스키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말을 3번 했네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축으로는 어쨌건 대결과 적대를 심화하는 행보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싶진 않은데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이 미국에게도 존재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시켜주고 싶은데 또 안 시킬 수만 없는 그런 형국들, 이런 복잡한 속내가 지금 반영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면은 미국이 받는 부담이 있고, 네. 근데 무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나토의 지원은 받아야 되겠고, 네. 이러니까 나토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제발 유럽에서 결정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너무너무 당당하게 나토한테 무기 내놔라, 뭐 도와줘라. 그 영국이 이제 화가 나서 좀 어. 고마워해라. 영국은 미국한테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마저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야 이제 그쪽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입장이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가 사실은 미국의 구상 아래서 모든 지원을 약속받고 전쟁을 시작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네. 뭐 대비도 안 된 상태였겠지만 전쟁이 날 줄 몰랐겠죠. 일단 아니, 전쟁이 났을 때도 미국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토에서 그럼요. 정톡 지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공언을 했습니다. 나토 네. 가입 시켜줄 거라고, 미국이 다 지원해줄 거라고. 연합훈련도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네. 든든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미국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겠지. 젤렌스키가 뭐가 있어서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고 1년이 지나니까 지금 팽당하게 위기잖아요. 그럼 젤렌스키의 지금 마지막 남은 살 길은 나토에 가입시켜 주세요. 약속한 대로. 전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약간 나토 앵무새 같아요. 그러니까. 나토 이런 느낌? 근데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나토에 혹시나 가입하게 되면 나토가 자동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정 정도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젤렌스키를 제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이 이 휴전선까지 탈환을 하고 나서 더 북진을 하고 싶어 북진을 하잖아요.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점령을 해야 된다 하는데 미국이랑 유엔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했었단 말이죠. 결국 나중에는 이승만을 제거하는 걸로 네. 방향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윤석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기가 높아지면서 거기서 단물을 빼먹기를 그렇죠. 원하지만, 아까 봤던 여러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적 군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본토의 인명 손실이라든지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윤석열이 정도를 모르고 계속 강도 높게 돌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윤석열도 저는 미국에서 어쨌건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반도에 높아지는 전쟁 위기의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가. 이 윤석열이 전쟁으로 돌격하는 데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 군사적 문제, 이런 것들을 누가 결국은 떠안게 되는가. 저는 우리 촛불 국민들이다. 촛불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